박윤희 씨, 이걸 본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제발 지켜줘. 피 흘리며 쓰러져 계신 회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제게 USB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에 쥔 USB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 사시는 몇 살이신지, 지금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건 출근하자마자였습니다. 박윤희 씨, 이번 달 병원비가 또 밀렸습니다. 내일까지 처리 안 하시면 어머님 퇴원 조치하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석 달 전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입원 중이십니다. 의사는 재활치료에 최소 6개월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도 아직 다 못 갚았는데 병원비까지 감당하기엔 제 월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는데 옆자리 김 과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 씨, 오늘 뭔가 이상해요. 아침부터 임원들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확실히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했고 비서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기획팀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었어요? 권미정 상무님이 회사를 쪼개서 판다는 소문. 우리 부서는 정리 대상이래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비도 감당 못하는 상황에서 일자리까지 잃는다면 정말 막막했습니다. 오후 4시쯤 김 과장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윤희 씨, 이번 분기 재무보고서 결제받으러 15층 가야 하는데 나 갑자기 본부장님이 부르셔서 대신 좀 올라가 줄 수 있어요? 별 생각 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느껴지던 이상한 긴장감 때문이었을까요? 15층 복도는 더욱 조용했습니다. 비서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평소 북적이던 공간이 묘하게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비서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류를 책상 위에 놓고 돌아서려는데 회장님 집무실 쪽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집무실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회장님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머리 부분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주변에는 무언가 떨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구급차 부를게요. 핸드폰을 꺼내려는데 회장님이 힘겹게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계셨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자켓 안주머니를 가리키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망설이는 저를 보며 더 절박한 눈빛으로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조심스럽게 회장님 자켓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에 작고 딱딱한 무언가가 잡혔고 꺼내보니 작은 USB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회장님은 USB를 꽉 쥐라는 듯 제 손을 감싸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이며
힘겹게 속삭이셨습니다. 지켜, 줘. 이걸 본 사람은 당신뿐.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고 그 중 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회장님 집무실에서 확인했어요? 아직 의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해요. 권미정 상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진 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이었고 그 배후에 권미정이 있었습니다. USB를 꽉 쥔 제 손을 회장님이 더 세게 잡으셨습니다. 눈빛으로 간절히 무언가를 호소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USB를 재킷 안주머니에 재빨리 숨기고 일어서려는 순간 집무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권미정 상무가 들어섰고 그 뒤로 날카로운 인상의 젊은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서준. 최근 권미정 상무 밑으로 들어온 냉철한 임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권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쓰러진 회장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더 신경 쓰이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져 계세요. 빨리 구급차를. 박윤희 씨죠? 왜 여기 계세요? 서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류 전달하러 왔다가 소리가 들려서. 그래요? 그럼 회장님께서 뭔가 말씀하신 거나 뭘 봤다거나 한 건 없나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이 USB를 찾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 숨긴 USB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이미 쓰러져 계셨어요. 권미정이 서준에게 눈짓했고 서준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주머니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도망치면 의심만 더 커질 것입니다. 침착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구급차부터 부르는 게 먼저 아닌가요? 그때 복도에서 다른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권미정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서준, 일단 구급차를 불러요. 그리고 박윤희 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 쪽으로 몸을 돌려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USB를 만져봤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그 무게가 세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지켜줘라고 하신 그 간절한 부탁. 이 USB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지만 회장님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권미정과 서준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단 하루도 빚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건 오직 빚뿐이었고 25의 나이에 그 빚을 떠안으며 어머니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달 조금씩 갚아왔지만 이자만 갚기에도 벅찬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회사 생활이 안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성그룹 경리부에서 20년을 근무하면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평범한 삶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평범한 격리 직원이었던 제가 이렇게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5층 격리부로 돌아왔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고 재킷 안주머니에 든 USB의 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회사 전체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직원들이 복도로 나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진 것입니다. 윤희 씨, 회장님이 쓰러지셨대요. 당신이 발견했다면서요? 김 과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서류 전달하러 갔다가 어머, 얼마나 놀라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USB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눈빛, 지켜줘라고 하신 그 간절한 부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구급대원들이 회장님을 들것에 실어 나르는 게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신 회장님의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살아계실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더 빨리 발견했다면 달라졌을까요? 구급차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실에서 전 직원 비상소집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10분 후 대강당에 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복도는 불안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대강당으로 이동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USB를 어디에 숨겨야 할까? 회사 안은 위험했습니다. 권미정이 언제든 제 자리를 뒤질 수 있었고 사물함이나 책상 서랍 같은 곳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대강당에 들어서기 전 화장실에 잠깐 들렀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재킷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 이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회장님이 목숨을 걸었을까요? 권미정이 그토록 찾으려 했을까요? 손에 쥔 이 작은 물건이 회사 전체의 운명을, 수천 명 직원들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 가족의 생계도 좌우한다는 것을요. 만약 권미정의 계획대로 회사가 쪼개져 팔린다면 저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병원비는커녕 아버지가 남긴 빚도 갚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USB로 권미정을 막을 수 있다면, 회사를 지킬 수 있다면 제 일자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환기구가 보였지만 너무 눈에 띄는 곳이었습니다. 휴지통도 변기통도 모두 위험했습니다. 그때 시선이 화장실 구석에 있는 작은 청소도구함에 머물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열어보니 먼지 쌓인 청소용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았고 구석에는 오래된 걸레와 세제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USB를 비닐봉지로 여러 겹 감싸고 세제통 뒤쪽 틈새에 밀어 넣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다시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침착해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해야 했습니다. 대강당에 들어서니 이미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고 무대 위에는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중 권미정 상무가 중앙에 서 있었고 서준이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제 자리를 찾아앉는데 서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똑바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습니다.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권미정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직원 여러분, 오늘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집무실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현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지만 회사 경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장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제가 임시로 경영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권미정은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회사를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아니, 혹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녀는 완전히 회사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소처럼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미정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저를 향했고 몇 초간 멈췄습니다. 회장님을 발견한 격리부 박윤희 씨는 회의 후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고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권미정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권미정과 서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윤희 씨, 오늘 정말 놀라셨죠? 권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회장님을 발견했을 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침착하게 제가 본 것만 말했습니다. 서류 전달하러 갔다가 소리를 듣고 들어갔고 회장님이 쓰러져 계셨다고, 그리고 바로 밖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했다고. 회장님께서 혹시 뭔가 말씀하시거나 건네주신 건 없나요? 핵심 질문이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의식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회장님 주변에 특이한 건 없었나요? USB 같은 거. USB요? 무슨 USB 말씀이신가요? 최대한 당황한 척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연기했습니다. 권미정과 서준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권미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고생하셨어요. 가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윤희 씨, 혹시 당분간 해외로 나가실 계획 없으시죠?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연락이 필요할 수 있어서요. 협박이었습니다. 감시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강당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권미정과 서준은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었고 제가 도망치면 확신을 가지고 쫓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USB를 숨긴 곳을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그대로 있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저를 공격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USB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제가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겉으로는 업무를 보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USB 내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컴퓨터는 위험했습니다. 모든 기록이 남고 IT 부서에서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USB에 든 증거가 정말 권미정을 무너뜨릴 만한 것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만약 충분하다면 이사회나 검찰에 제보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에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윤희 씨 맞으십니까? 어머님 보호자신데 이번 달 입원비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처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아버지의 빚, 그리고 지금 제가 처한 위험한 상황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네, 내일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지금 쥐고 있는 건 단순히 회사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의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간다면 회사를 지킬 수 있고 제 일자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아버지의 빚도 조금씩 갚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 누가 알겠습니까? 평범한 회사원이 지금 이렇게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서 싸우고 있다는 걸. 20년 동안 조용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문제 일으키지 않게, 그저 주어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평범한 삶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재킷 안주머니를 만졌습니다. USB는 없었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지켜줘라고 하신 그 간절한 부탁.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계획적으로 침착하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평소처럼 서둘러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복도 끝에서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업무를 보는 척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격리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가방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윤희 씨, 같이 나갈래요? 저는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오늘 같은 날 혼자 남아있지 말고 같이 가요. 회사 분위기도 이상하고 고마운 말이었지만 거절했습니다. USB를 혼자 회수해야 했고 김 과장을 위험에 끌어들일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사무실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서준도 자리를 떴지만 완전히 간 건 아닐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1시간쯤 지나 사무실에 거의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살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고 청소도구함을 열어 USB를 꺼냈습니다. 손에 쥔 USB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내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 깊숙이 USB를 넣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가방을 챙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향하는데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서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담배를 버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네.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요. 혹시 저랑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세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와 단둘이 있는 건
위험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 병원에 들러야 해서요. 다음에. 그래요?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겠네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조사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윤희 씨, 우리 솔직해집시다. 당신이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냥 넘겨주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보상도 해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 병원비 정도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어쩔 수 없죠. 당신 어머니가 입원하신 병원, 서울대병원 맞죠? 위협이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됐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라니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빠르게 걸었고 뒤에서 서준의 시선이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미행하는 차량은 보이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모든 커튼을 내렸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아 USB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폴더에는 금융거래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권미정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기록,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해외 계좌로 송금한 내역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 폴더에는 이사회 매수 증거가 있었습니다. 각 이사들에게 얼마씩 금품을 제공했는지, 어떤 약점을 잡았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녹취록과 이메일, 계약서 사본까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폴더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 매각 계획서였습니다. 대성그룹을 해체해서 핵심 사업부만 외국 기업에 팔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60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회사는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폴더에는 회장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로 위장하는 방법, 실행할 사람, 시기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정확히 그 계획대로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었습니다. 살인 미수, 기업 파괴, 수백억 원대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권미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회사를 지킬 수 있고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의 미래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알리느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USB 원본은 집에 숨겨두고 복사본 2개를 만들어 하나는 가방에, 하나는 몸에 지니고 왔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경비원이 쟤를 보는 눈빛이 달랐고 로비에 평소 없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보안팀 직원들 같았습니다. 5층에 도착했을 때 김 과장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윤희 씨, 조심해요. 아침부터 보안팀이 당신 자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어요. 뭔가 찾는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조심할게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 끝에 보안팀 직원 2명이 서 있었고 서준이 격리부장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윤희 씨, 저 서준입니다. 지금 즉시 15층 회의실로 올라오세요.
권 상무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슨 일로? 올라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함정이라는 걸 알았지만 가지 않으면 더 의심받을 것입니다. 가방에서 USB 복사본 하나를 꺼내 책상 서랍 깊숙이 숨기고 나머지 하나는 몸에 지닌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데 같이 탄 직원이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회의실 문만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권미정과 서준, 그리고 보안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윤희 씨. 권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의자에 앉자 서준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집무실에 있던 CCTV 영상을 분석했어요. 당신이 회장님 자켓에 손을 넣는 게 보이더군요. 숨이 막혔습니다. CCTV가 있었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태를 확인하려고. 거짓말 마세요. 당신이 뭔가 가져갔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USB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USB가 뭔데 그러세요?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권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윤희 씨, 당신 어머니 병원비 밀린 거 알아요. 아버지가 남긴 빚도 아직 다 못 갚았죠.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USB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 일자리도 보장해드리죠. 회유와 협박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속 거부하신다면 서준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신 병실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되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어머니까지 위협하다니.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기서 감정을 폭발시키면 안 됐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시간요? 오늘 안에 결정하세요. 오후 6시까지 여기로 USB를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떨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보안팀 직원들이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감시하는 것입니다. 5층으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격리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윤희 씨, 잠깐 이리 와보세요. 부장실로 들어가자 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희 씨,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당신 자리와 사물함을 전수조사하래요. 회사 보안 문제라고.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요? 네, 보안팀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협조해 주세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니 보안팀 직원 2명이 이미 제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사물함을 뒤지고 가방까지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USB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둬서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였습니다. 더 철저히 조사하면 결국 찾아낼 것입니다. 검사가 끝나고 보안팀이 물러났지만 복도 끝에서 여전히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으로 향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회사 안에서는 계속 감시받을 것이고 USB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외부에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탈출해야 했습니다. 3층까지 내려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영업부가 있는 층이었고 평소 알던 직원 몇 명이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지나가는 척하다가 구석에 있는 또 다른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리니
아까 따라오던 보안팀 직원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저를 놓친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1층 후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문은 감시가 심할 테니 후문으로 나가는 게 나았습니다. 후문에 도착했을 때 경비가 서 있었지만 제 얼굴을 기억하는 평소 근무하던 경비였습니다. 박 대리님, 외근 나가세요? 네, 거래처 급한 일이 있어서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후문을 빠져나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USB를 안전하게 회수하고 증거를 폭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청, 금융감독원, 언론사. 어디로 이 증거를 가져가야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격리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요. 회사 600여 명의 미래를, 제 가족의 생계를, 그리고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두렵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침착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회사를 빠져나온 저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뒤를 확인했고 집 근처에 내려서는 골목길을 돌아 혹시 모를 미행을 따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USB를 확인했습니다. 원본과 복사본, 총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제가 지니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어머니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서준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박윤희 씨죠?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되죠.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위협.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경찰이요? 좋아요. 그럼 당신이 회사에서 훔쳐간 USB 얘기도 같이 해야겠네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간호사실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했고 남자는 비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 서서 계속 저를 지켜봤습니다. 간호사에게 부탁해 USB 하나를 병원 귀중품 보관함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윤희 씨, 저 서준입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병원에 사람 보낸 거 당신이죠? 당신이 협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죠. 오늘 오후 6시까지 USB를 가져오세요. 회사 옥상으로요. 만약 안 가면 어머니가 위험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당신 아버지 빚 문제 알죠? 채권자들한테 당신 연락처 흘려도 되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다시 김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과장님, 긴급 이사회 언제예요? 오늘 오후 3시요. 왜요? 꼭 가야 할 것 같아요. 방법 없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위험해요, 윤희 씨. 지금 회사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보안팀이 총동원됐다고. 알아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저 혼자서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김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오후 2시 김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실 통로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문잠금을 풀어놓을게요.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고마워요. 회사로 향하는 길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행하는 차량이 보였고 서준의 사람들이 저를 추적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가 여러 번 환승하며 따돌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계속 움직였고 결국 추격자들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 회사 건물 뒷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상계단으로 15층까지 올라가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아래층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계단 구석에 숨었습니다. 보안팀 직원 2명이 지나갔고 그들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윤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세요. 상무님 지시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후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5층 자료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약속대로 문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회의실로 연결된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권미정이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고 서준이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사님들, 회장님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의료진은 의식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회장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해외 투자사와의 매각 협상을 최종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권미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윤희, 당신 어떻게 감히? 보안팀 직원들이 저를 붙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이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회장님을 발견한 직원 아닙니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사님, 저 여자는 회사 기밀을 훔친 범죄자입니다. 권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저는 진실을 알리러 왔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권미정 상무가 회사를 파괴하려는 계획, 회장님을 제거하려던 음모,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서준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USB 내놔. 하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이사 쪽으로 뛰어가 USB를 건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모든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서준이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며 아팠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나요. 당신이 다 망쳤어. 다 망쳤다고. 그때 이사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보안팀, 저 사람 제지하세요. 그리고 이 USB 내용 확인합니다. 보안팀이 서준을 제압했고 비서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파일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파일. 금융거래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권미정 상무가 38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해외 계좌,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파일. 이사회 매수 증거. 그리고 이사님들을 금품으로 매수한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이름과 금액이 떴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창백해졌습니다. 세 번째 파일. 회사 매각 계획서. 권 상무는 회사를 해체해서 팔려고 했습니다. 6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회장님을 제거하려던 계획입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권미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조작된 자료라고요. 조작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수집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지금 의식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들어오셨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회장님, 이사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권미정, 내가 믿었던 당신이 어떻게... 권미정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보안팀, 경찰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감시하세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이 암흑에 잠겼고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몇 초 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서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휠체어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회장님, 달려가 회장님을 부축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으셨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준을 잡아야. 저 사람은 위험해. 보안팀이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권미정도 혼란을 틈타 문 쪽으로 가려 했지만 이사 한 명이 막아섰습니다. 당신은 어디도 못 갑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준은 이미 도망친 후였습니다. 경찰이 권미정을 연행했고 회장님은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모든 진술을 했습니다. USB에 담긴 증거들을 제출했고 회장님 공격 현장을 목격한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일까요? 서준은 여전히 도망 중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나타날지 보복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것. 진실을 세상에 알렸고 회사를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상태 호전되었습니다. 작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긴 싸움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말만 남았습니다. 서준이 도망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공항과 항구, 주요 도로마다 검문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의 권유로 안전가옥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병원을 매일 가야 했고 회사 업무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협의해서 집에 머물되 경호를 받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경찰이 집 밖에서 감시했고 밤에는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창문을 볼 때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병원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불을 켰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낯선 사람의 체취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구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게 전화하려는 순간 불이 꺼졌습니다. 암흑이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소리조차 내기 무서웠습니다. 박윤희 씨,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뒤로 물러서며 벽을 더듬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요? 당신이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손이 제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조여져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만 없었으면 모든 게 완벽했을 텐데. 숨이 막혔습니다. 발버둥 쳤지만 서준의 힘이 너무 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여러 명의 경찰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준이 놀라 손을 놓았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 들고 엎드려. 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창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순순히 체포에 응해. 서준은 사방이 막힌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이 달려가 수갑을 채웠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끌려가는 서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요? 형사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박 팀장님, 우리가 미리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당신을 노릴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핸드폰 위치 추적으로 이 근처에 있다는 걸 파악하고 집 안팎에 배치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고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목에는 서준이 움켜잡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준의 손이 목을 조이는 느낌이 되살아났고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은 서준과 권미정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서준의 윤희 습격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이 확실했습니다.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날 떨리는 마음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는 권미정과 서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권미정은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준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목에 있는 목보호대가 그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사건 당일 회장을 발견한 사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상황을 자세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쓰러져 계신 회장님, 떨리는 손으로 건네주신 USB, 복도에서 들려오던 권미정의 목소리. 하나하나 또박또박 진술했습니다. 검사가 USB를 증거로 제출했고 법정 스크린에 그 내용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횡령 증거, 매수 기록, 회사 매각 계획, 그리고 회장 제거 음모까지.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추가로 서준의 범행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서준은 도주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인 박윤희 씨의 집에 침입해 살해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이며 증거인멸과 보복 범행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서준의 변호인이 반박을 시도했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집에 침입한 흔적, 목을 조른 상처, 현장에서 체포된 사실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천천히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회장님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셨고 연루된 이사들은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복도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격리부는 격리팀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저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월급도 올랐고 특별 성과금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머니 병원비를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장님이 빚도 탕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셨습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으셨고 의사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윤희야,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하지만 위험했겠다. 그날 밤 일을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다 끝났어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월급이 오른 덕분에 여유가 생겼고 20년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 직원들, 언론 기자들, 그리고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권미정은 업무상 횡령, 배임, 이사회 매수,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권미정이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인이 부축했지만 그녀는 계속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서준은 살인 미수 방조, 주거 침입, 살인 미수,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서준은 아무 표정 없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나가기 직전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박 팀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험한 순간도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에서 전체 직원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서니 수백 명의 직원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김 과장도 박 대리도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상패와 포상금을 건네주셨습니다. 박윤희 팀장, 당신은 위기 속에서 용기를 보여주었고 목숨을 걸고 회사와 동료들을 지켜냈습니다. 20년 동안 묵묵히 일해온 성실함,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판단력과 용기, 우리 모두의 본보기입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번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격리팀 전체가 모여 회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고 동료들과 함께 건배하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달은 환하게 밝았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병원 문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윤희야, 정말 고생 많았어. 무서웠을 텐데.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와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도시는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격리 직원이었던 제가 회사를 지키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매일 출근하고 업무를 보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신과 위협, 그리고 목숨의 위험 속에서도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제 삶은 다시 평온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체념이 아닌 용기로 가득 찬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제 막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회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600여 명의 동료들이 있고 각자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킬 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평온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 그리고 그런 하루들이 모여 제 인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한 세상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제 인생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